안녕하세요. 저는 정가윤입니다. 32의 시립기록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 오시우는 도시재생 컨설턴트입니다. 회의장에서 빛나고 식탁에서도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우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복잡한 도시계획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도시설계학과 학생회장이었고 저는 사학과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항상 사람들 중심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시우는 데이트 코스를 정하고 만날 장소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제 성격과는 정반대여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결혼 후에도 시우는 변함없이 사교적이고 활발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대학 동기들과의 만남, 그리고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여하며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분야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이 중요한 일이다 보니 그의 외향적인 성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운의 집안은 정말 유쾌하고 시끌시끌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이 북적여야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확고한 신조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면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으고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우울해진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으로 조용한 편이셨지만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사람이 좋아하니까라며 묵묵히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에는 항상 누군가가 드나들었고 냉장고에는 손님용 음료와 간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오미나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였습니다. 30살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로 시댁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곤 했죠. 대학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한 뒤로 줄곧 프리랜서로 일해왔습니다. 미나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유튜버의 영상을 편집하고 어떤 때는 소규모 광고 영상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결혼식 영상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했지만 본인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둘이 함께 있으면 집안이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미나가 오면 시어머니는 더욱 기뻐하셨고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 친정은 반대로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신협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30년간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차분했고 대화도 절제된 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정해진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를 보고 7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9시부터는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시간이었고 11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책이 가득한 서재와 정돈된 거실이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로 해결하셨고 집안에는 항상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 시운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북적거리는 분위기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웃고 텔레비전 소리도 크게 나오는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따뜻함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 서아를 낳은 뒤 두 집안은 겉보기에는 잘 섞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서아를 무척 예뻐해 주셨고 제 부모님도 손녀를 보러 자주 오셨습니다. 서아는 두 집안의 첫 손녀였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육아 방식에서는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키워야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하셨고, 제 어머니는 조용한 환경에서 차분히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잔칫날마다 저는 거실과 주방 사이를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시댁의 명절이나 생일잔치는 항상 큰 행사였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20명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음식 준비, 상차림,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지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 섞인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 말이 단순한 칭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속에 담긴 기대가 무거워졌습니다. 명절 준비는 항상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윤이가 젊으니까, 가윤이가 손재주가 좋으니까라며 자연스럽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상 차리기까지. 제가 큐레이터로서 바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관에서는 전시 준비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 전에는 관련 전시를 준비하느라 더욱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직장 일보다 가족 일이 더 중요하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미나의 절친 박나연이 시댁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지방선거 캠프에서 홍보 일을 하다가 홍보대 행사를 차린 인물이었습니다. 미나가 대학 동기로 소개해준 이후로 나연은 우리 집안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나연은 31살의 미혼 여성으로 외모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특히 어른들을 대하는 예의가 남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반드시 두 손으로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나연을 보며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저런 애가 드물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나연은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장을 보고 손님 명단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미나의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가 바쁘니까 제가 대신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연이 가족 모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어느새 나연은 상석에 앉아서 집안 이야기에 의견을 내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버님 생신 때는 이런 선물이 어떨까요? 추석 차례상은 이렇게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연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나연이는 정말 세상 물정을 잘 알아. 나연이 덕분에 집안일이 수월해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나연도 당연히 함께 앉아서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나연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씨도 공손했고 행동도 예의에 맞았습니다. 선물 하나를 준비해도 시어머니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했습니다. 생신이나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았고 미리미리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친구가 우리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나연이 오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어서 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이 집안 행사를 준비할 때 저보다 먼저 시어머니와 상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일상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손님들 수는 몇 명 정도로 잡을까요? 이런 대화들이 저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나연이 저보다 일찍 와서 준비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상차림을 점검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마치 늦게 도착한 손님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가윤이는 일이 바쁘니까 나연이가 대신 해주는 거야 라는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인데 왜 다른 사람이 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연은 항상 밝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어떠세요? 제가 알아보고 준비해 드릴게요 하며 앞장서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나연을 보며 흐뭇해 하셨고, 나연이 같은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연과 비교되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드러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저는 단순히 불편한 감정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연의 친절이 점점 다른 성격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것을 잔칫날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 사이로 미세한 금 가는 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연이 우리 집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 그녀는 저에게도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큐레이터님,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제 직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곧 나연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큐레이터님, 기록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협찬 리스트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사 협찬 정보는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예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회사도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라고 나연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나연은 다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큐레이터님, 다음 달 전시 오픈할 때 저희가 꽃 협찬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받지만 공공기관은 협찬을 받을 때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나연은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전시 포스터에 후원사 로고 정도는 넣을 수 있나요? 아주 작게라도요.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나연 씨, 죄송하지만 그런 건 정말 어려워요. 공공기관 윤리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때 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짜증스럽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나연의 부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나연이 또 다른 요청을 해왔습니다. 시훈 오빠, 다음 주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발표 자료에 저희 회사 로고 하나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작게요. 남편은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라며 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남편의 프로젝트는 공공사업이었고 특정 업체에 광고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나연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아,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단순히 협력사로서 이름 정도만 넣으려고 했는데요. 남편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공사업에서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해요.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윤아, 너 요즘 너무 경직된 것 같아. 나연이는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있잖아.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일과 사적인 관계는 구분해야 해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하지 않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나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나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라고 미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제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프리랜서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언니가 보증을 서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대출 보증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요청이었습니다. 미나야, 그건 좀. 언니, 꼭 필요해요. 지금 쓰고 있는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새 차를 사야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미나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야, 보증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아이 교육비도 있고 전세 대출도 있고. 언니, 저 정말 급해요. 다음 주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는데 지금 차로는 장비 운반이 어려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경제적 부담을 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보증 서기가 부담스러워.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 미나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저는 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하지만 보증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야. 그럼 다른 건 어때요? 제 명의로 작은 대출이라도.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미나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언니,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프리랜서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미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나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도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다고요? 언니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쉬운 오빠도 잘 나가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여유가 있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 우리도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미나는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 뒤로 미나는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자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미나가 왜 이렇게 바쁘지?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왜 거절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게 쉬운 일이야? 만약 미나가 갚지 못하면 우리가 갚아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남편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계부를 다시 한번 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남편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윤아, 미나가 요즘 속상해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요. 무슨 도움 말이야? 자동차 구입 관련해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윤아, 미나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래도 가족이잖니? 미나 친구 나연이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는데 그 정도는 봐줄 수도 있잖니?
나연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연이 도와주는 것과 미나의 대출 보증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시어머니께서는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나연 씨가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뭐가 다른 문제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께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그랬고 시누이 미나와의 갈등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가족이니까 잘 해결되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연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저도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질 거라는 직감이 분명했습니다. 한번 보증을 서주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연이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요즘 들어 점점 더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불안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은 나연을 좋아했고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기관 윤리를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나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미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그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미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구청 산하에 작은 도서관이 새로 생겼는데 독서 코디네이터를 구하고 있어. 단기 계약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될 것 같아. 미나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야. 영상 편집 경험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홍보 영상 제작 같은 것도 맡을 수 있고. 언니가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응. 내가 구청 문화팀장과 아는 사이라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미나는 구청 산하 꿈나무 작은 도서관의 독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에 월 180만 원의 급여였습니다. 프리랜서로 불안정하게 지내던 미나에게는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나는 일이 재미있다고 말했고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줬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 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윤 씨, 미나 씨 때문에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신지요? 미나 씨가 후배 직원들한테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도서관 컨셉을 전혀 모른다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업무 분장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요. 3개월 계약직인데 마치 정직원처럼 행동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나한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나야, 도서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좋아요.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좀 답답해요. 젊은 사람들인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미나야, 네가 거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기존 직원들과 잘 지내야 해. 언니, 저는 경험이 많아요. 영상도 만들어봤고 기획도 해봤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해요. 미나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팀워크가 중요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가윤 씨, 미나 씨 건으로 다시 연락드려요.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번 주 토요일에 어린이 독서 행사가 있었는데 협력업체와 문제가 생겼어요. 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미나가 행사 당일 아침에 갑자기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겠다고 했고 협력업체에서 준비해온 것과 맞지 않자 수정 비용을 업체 쪽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거절했고 결국 학부모들 앞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행사는 겨우 마쳤지만 업체에서 민원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석한 학부모들도 불만을 표시했고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관장님, 제가 미나한테 단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윤 씨,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계속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미나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미나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저는 더 좋은 행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기존 프로그램이 너무 뻔했거든요. 미나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사전에 협의해야 해. 당일에 갑자기 바꾸면 안 돼. 그런데 협력업체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어요. 조금만 바꿔달라는 건데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준비해온 게 있잖아. 갑자기 바뀌면 당황하지. 언니는 왜 자꾸 저만 탓해요? 저는 도서관을 위해서 한 일인데. 미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 언니도 결국 그쪽 편이네요. 편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야. 일하는 방식의 문제야. 하지만 미나는 납득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윤 씨, 미나 씨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또 있었나요? 협력업체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조사가 들어와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봅니다. 가윤 씨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 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소식은 곧 나연을 통해 시댁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연이 미나와 자주 연락하고 지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미나는 오지 않았고 나연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윤아, 너도 미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겠다. 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써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네가 소개한 자리인데 미나가 망신을 당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가윤아, 네가 공공기관 사람이면 더 매끈하게 처리했어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매끈하게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리미리 관장님과 소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율했어야 한다는 뜻이야. 저도 중간중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미나가 계속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나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나연 씨,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 더 감싸주셨으면. 저는 답답했습니다.
상황의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가족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나를 도우려고 했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윤아, 이번 일로 우리 가족 관계가 틀어졌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미나를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미나는 성인이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그래도 네가 소개한 자리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남편 시우는 주말마다 시댁 일정만을 고집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셔. 자주 가서 기분 좀 풀어드려야지. 제 부모님 댁 방문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가자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나의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미나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조언도 해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관장님께 양해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가족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깨달음보다는 가족관계의 악화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신우이 미나 사건 이후로 가족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윤아, 이번 추석에는 내가 통영에 가야 할 것 같아. 통영에요? 왜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어. 추석 연휴 중에 하는 게 주민들 참여율이 높다고 하더라고. 저는 의외였습니다. 추석에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어.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빠질 수가 없어. 그럼 서아랑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일본 여행 가셔서 본가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 창원에 있는 도윤이한테 가보면 어때? 오래간만에 동생도 보고. 제 동생 정도윤은 창원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한테 미리 연락해 볼게요. 동생 도윤은 반가워했습니다. 누나, 오랜만에 좋지. 서아도 보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추석 연휴에 저는 서아와 함께 창원으로 가고 남편은 혼자 통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날 남편이 먼저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찍 가서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저와 서아는 다음날 아침 창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서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가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못 와. 아빠에겐 일이 더 중요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빠도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대. 창원에 도착해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누나, 매영은 어디 있어? 통영에 일 때문에 갔어. 추석에 일을? 무슨 일인데?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 주민 설명회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업들이 많긴 하지. 첫째 날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도윤의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아도 사촌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 동생 도윤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통영국제음악당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매형을 봤어. 정말? 어디서? 음악당 앞 야외 카페에서.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었어? 여자 한 명이랑 남자 두 명이랑. 그 여자는 못 본 사람이고 남자들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 혹시 사진 찍었어? 응, 좀 이상해서 누나한테 보내주려고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놨어. 보내줄까? 잠시 후 도윤에게서 사진과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앞 카페 테라스에서 4명이 서류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나연,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보였습니다. 나연이 거기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나연은 왜 함께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테이블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나연이 건네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누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주민 설명회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주민 같아 보이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저 봉투는 뭐지? 혹시. 도윤도 느낌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아, 혹시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 조금. 녹음해놨어. 도윤이 녹음한 내용도 보내왔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몇 마디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도면 수정권 위원장님께 전달드린 대로. 남편 시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나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홍보 쪽은 저희가 맡을게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민 설명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봤어? 카페에서 나와서 항구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저녁 먹으러 가는 것 같았어. 내가 택시 타고 가봐야겠어. 한두 시간이면 가지? 누나, 위험할 수도 있어. 뭔가 수상한 일 같은데. 하지만 저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누나 혼자 가면 안 돼. 나랑 일단 카페 앞에서 만나. 결국 서한은 도윤의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통영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를 몇 군데 찾아다녔습니다. 3번째 카페에서 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휴대폰에 음성 메모를 켜두고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나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홍보비로 처리하면 티 안 나요. 다음 주 보도자료에 민간협력 모범 사례 넣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대신 승인 일정 꼭 지켜주세요. 나이든 남성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위원회 통과는 문제 없어. 하지만 언론에 노출되면 곤란하니까 조심해야 해. 다른 남성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홍보 일정 조율해 드릴게요. 타이밍 맞춰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 버틴 끈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나연과 함께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도윤이 제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도윤아,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숙소로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내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남편과 나연,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침묵한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도윤과 상의했습니다. 누나, 정말 신고할 거야? 응, 해야 할 것 같아. 매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지.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신중하게 결정해. 한 번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어. 알아.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시 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도윤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 조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신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제 남편도 처벌받을까요?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수사 결과를 봐야겠어요. 변호사는 또한 이혼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지금부터 증거를 수집해 두세요. 가계통장 내역, 시댁으로 흘러간 비용 목록 등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행사비로 나간 돈, 나연 관련 비용, 미나를 도와주기 위해 쓴 돈까지. 모든 것이 경제적 학대 및 부당한 가족 요구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통영에서 돌아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어땠는지, 도윤이와는 잘 지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서아도 사촌들과 잘 놀았고, 나도 일은 잘 마무리됐어. 주민들 반응이 좋았어. 그 거짓말을 들으며 더 이상 시운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칠 후부터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통영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주고받은 그 흰 봉투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제출한 자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가계통장 내역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년간 시댁 관련으로 나간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 각종 행사비, 나연의 회사와 관련된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나연과 관련된 지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댁 행사 준비비라는 명목으로 나연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연이가 대신 준비해 주니까 편하잖아 라며 자연스럽게 처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자료들을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적 학대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족 명목으로 과도한 지출을 강요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를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적절한 수준이면 문제 없죠.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일방적이고 지속적이며 게다가 제3자인 나연 씨를 통한 우회적 지출까지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남편과 나연이 협력해서 저희 가게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나연도 여전히 시댁에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언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지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며칠 후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통영 도시재생 사업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영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 로비 의혹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허위 홍보비 지급과 승인 절차 왜곡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윤아, 나 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무슨 일이야? 통영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사받는다고 해.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 왜? 모르겠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연은 그 무렵부터 잠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시댁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미나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연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하셨습니다. 남편은 결국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윤아, 나 정말 억울해. 나는 그냥 업무만 했을 뿐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야? 당연하지. 나연이가 홍보 관련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맡긴 건데.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영에서 직접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승인 일정을 조율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도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남편 시훈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윤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연이 말이야. 그 아이가 우리를 이용한 것 같아. 시훈이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나연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서아도 보고 싶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다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아를 시댁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아는 당분간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윤아, 설마 너도 시훈이를 의심하는 거니?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가윤아, 그래도 가족이잖니? 이럴 때 더 뭉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이니까 해야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윤아,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 수사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 일이고. 시훈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럼 당연히 몰랐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혼하고 싶어. 서아를 위해서도 그게 좋겠어. 서아를 위해서라고? 아빠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혼하는 게 아이에게 좋다는 거야? 안전한 어른들만 곁에 두고 싶어.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길게 다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위자료, 재산분할도 합의됐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기록관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시민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가윤 씨가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뛰어나고요. 힘든 시기를 보낸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첫 번째 부서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과 증언, 영수증 하나, 초대장 하나, 문자 메시지 하나까지도 모두 생활의 역사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우리는 그 진실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통영에서 목격한 장면들, 도윤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제가 녹음한 대화들. 모든 것이 기록이었고 그 기록들이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서아와 함께 도서관 옥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조용한 가족 사진이 한 장씩 쌓여갑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서아가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는 아빠 일이 있어서 못 와.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나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그때 보증 얘기 미안했어.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까? 서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만든 책갈피도 찍어요. 아이와 함께 만든 작은 책갈피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나연은 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해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 남편 시훈도 결국 벌금형을 받고 공무원직을 잃었습니다. 바다는 늘 같은 위치에 있지만 물결의 결은 매 순간 다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경계가 흐려지는 친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단호하게 그어야만 지켜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습니다. 서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선택들, 정직한 관계들, 그리고 진실한 기록들만을 믿습니다. 서아와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실한 이야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우리만의 이야기입니다. 기록관에서 하는 일처럼 저는 우리의 일상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서아가 한 말, 함께 읽은 책, 만든 음식, 산책한 길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역사가 됩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한 기록만 남기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정직하고 따뜻한 기록들을 말입니다.